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제 62번째 생일이었어요. 환갑은 조촐하게 치렀으니 이번 생일은 아들 내외어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죠. 아침부터 마음이 꽤 분주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인철이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제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날이 그저 그랬지만 그래도 아들이 챙겨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처럼 솜씨를 부려갈기도 재우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한 상 가득 만들었어요. 혹시나 며느리 이 입맛에는 안 맞을까 싶어 해물 냉채까지 따로 준비했죠.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니 텅 비었던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절로 푸근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현관문 도어로롱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아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인철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뒤에 서 있는 며느리 이 미수의 표정은 영단판이었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입을 비중 냉민 채 고개만 깔다 칼고는 당연하다는 듯 신발을 벗어 던져놓고 상큼상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번째 보는 모습이지만 조무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수야, 오는 길 힘들진 않았니? 힘들긴요. 인철 씨가 회사차로 데리러 왔는데요. 근데 어머니 집에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제 옷에 냄새 배는 것 싫은데 미수는 코를 찡긋하며 제 명품 코트를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참 맹랑한 아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인철이가 좋다고 하니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군요. 저녁은 먹고 가야지. 너 좋아할 만한 걸로 몇 가지 더 했다. 어머니 저 비싼 돈 주고 관리받는 몸이에요. 이런 기름진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래도 생일인데 같이 밥 한 끼는 해야지. 인철이 너도 어서 앉아라. 식탁에 앉는 미수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어버이날에 봤을 땐 없던 명품식이었죠. 제 딴에는 며느리 기라도 살려주고 싶어 시기가 참 예쁘구나 하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러자 미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목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인철 씨가 사줬어요.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죠? 그래, 잘 어울린다. 저는 순간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인철이는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더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 월급 뻔한데 저런 고가의 시계를 사주려면 얼마나 무리를 했을까요? 제 생일 선물은 고사하고 아들 등골 빼먹는 면을 이를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S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철이가 제 눈치를 보며 봉투 하나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 축하드려요. 뭘 이런 걸 다 마음만 받으마. 아니에요. 어머니 미수가 꼭 챙겨드려야 한다고 해서요. 아들의 말에 면을 이를 보니 자기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턱을 치켜 들고 있다군요. 고마운 마음보다는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 제가 해준 음식에는 젓가락 한 번 제대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인철이만 우리 미수 이거 먹어봐. 아, 해봐 하면서 아기 다루듯 면을 입혀 음식을 넣어주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아들을 위해 차린 생일상이 아니라 면을 이를 위해 차린 진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신상 들어왔다고 연락 와서 그렇게 제 62번째 생일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턱 빈 집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인철이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 6장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죠. 며느리 이 손목에서 빛났던 시계 값의 100분의 1이나 될까요? 돈의 액수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내 존재가 저들에게 딱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 위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우리 민숙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라며 어깨를 다 독여주었을 텐데요.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가 붉어진 초라한 늙은이가 앉아 있었죠. 저는 무심코 화장대 한쪽에 놓인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낡은 팔찌 하나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선물이라며 제 손목에 직접 채워졌던 10돈짜리 순금 팔찌였어요. 당시 금은방하는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것이라며 어지나 자랑을 하던지요. 투박하지만 단단한 제인 세월에 흔적이 묻어나는 그 팔찌는 남편이 남긴 유품이자 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꺼내 손목에 차보았어요. 차가운 금의 감촉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온기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기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던 미수가 제 화장대 앞을 서성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이 팔찌 참 예쁘네요. 진짜 순금이에요. 그때 미수는 보석함 안에 있던 제 팔찌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번들거리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보석함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남기고 간 거야.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인철 씨 물려주셔야겠네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이런 거 차고 나갈 때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참으로 경우 없는 소리였지만 저는 아무 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눈빛과 말투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이라도 되는 양값을 매기는 듯한 그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팔찌를 빼서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다음날 저녁달 유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딸이지만 참 속이 깊고 현명한 아이죠. 엄마 생일은 잘 보냈어. 오빠랑 올케 언니 다녀갔다며. 그냥 뭐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었지. 제 목소리에 담긴 기운 없는 기색을 딸아이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올케 언니가 또 뭐라 그랬어? 아니다. 괜찮아. 엄마 나한테까지 숨길 거 있어. 말해봐. 내가 오빠한테 한마디 할게. 딸의 상황에 못 이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시계 이야기부터 돈 봉투, 그리고 팔찌를 보며 번들거리던 며느리 이 눈빛까지요. 수화기 너머로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내가 하려는 얘기 듣고 너무 놀라지 마. 무슨 얘긴데 그러니? 엄마, 혹시 올케 언니가 돈 사고 친 거 알아? 돈 사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친구한테 들은 건데 올케 언니가 백화점 VVIP라고 과시하고 다니는 거 전부 다 빚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카드 돌려막기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고 사채까지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인철이 오빠도 그거 막아주느로 정신없대. 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던 아들 내외의 삶이 사실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뇨. 그래서 말인데 엄마 문단속 잘하고 귀중품도 잘 챙겨.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특히 인철이 오빠 요즘 완전히 올케 언니한테 홀려서 제정신 아니라고 하더라.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지는 오래됐고 설마 자기 아들인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니? 엄마는 너무 사람을 믿어서 탈이야.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경고가 부디 기우에기를 바랐어요. 아무리 미수가 철이었고 인철이가 변했어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류를 끊을 만큼 막대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 비극의 서막은 이미 조용히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딸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경고음처럼 맴돌았어요. 빈놈이 사체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차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쁜 소문일 뿐이라고 내 아들 인철이가 며느리 이 미수가 설마 그 정도일 리는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 독였죠.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 일부러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배우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어떤 내용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울려대던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죠. 딩동딩동 갑자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었죠. 혹시나 아들 내 외가 생일날 저녁에 일찍 돌아간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아온 것일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안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라는 말에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집에는 왜 찾아온 것일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건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제명이가 도용이라도 된 건가 별이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정민숙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아드님, 조인철 씨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들이 신고를 했다는 말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철이가 무슨 신고를 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경찰 2명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저도 그들 맞은 편히 기계적으로 앉았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인철이가 무슨 일로 신고를? 혹시 어디 다치거나 한 건 아니죠? 아드님은 괜찮습니다. 어머님을 신고한 겁니다. 네, 저를요. 인철이가 저를 왜 신고해요? 절도 혐의입니다. 절도라는 단어가 제 귀 속으로 파고 들어와 느리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연관되어 본 적 없는 끔찍한 단어였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헛우 숨이 나왔습니다. 잘못하신 거겠죠. 제가 절도를 했다뇨. 제 아들이 저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인철 씨와 그 아내 이미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님께서 며는 임 소유의 순금 팔찌를 훔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어요. 생일날 저녁 제 보석함 속 팔찌를 보며 번들거리던 며느리 이미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단 속 자라라던 딸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설마 했던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팔찌는 제 것입니다. 제 남편이 남긴 유품이라고요. 고소인들은 어머님께서 잠시 빌려간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미수와 아들 인철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경찰과 시간을 맞춰서 온몸이 아니었죠. 미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팔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 유품인데 그걸 훔쳐가 놓고 발뺌을 하세요. 미수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얼굴을 주워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그 모습은 정말이지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가더니 화장대 위 보석함을 와랑 열어젖혔어. 그리고 그 안에 고이 모셔져 있던 제 팔찌를 꺼내 들고는 경찰에게 달려갔죠. 바로 이거예요. 이 팔찌가 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세월이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저 팔찌가 하루아침에 며느리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리고 있었고요. 저는 옆에 서 있는 아들 인철이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서요. 인철아, 너는 아니지. 너는 진실을 알자니. 어서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줘. 저 팔찌, 아빠가 엄마한테 30주년 선물로 준 거잖아. 너도 어릴 때 봐서 알지 않니? 응.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차갑게 얼려버리는 혹한의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요즘 힘드셔서 잠시 욕심을 내신 거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며느리 물건에 손을 대세요. 제 아내 미수한테는 저 팔찌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냥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시고 돌려주세요.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내 뱃속으로 낳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그 아들은 죽고 저기 저 낯선 괴물만이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쓰고 서 있구나. 눈앞이 침침해졌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내던 젖은 기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제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해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경찰과 아들 내외가 돌아간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너너너덜해졌죠. 저는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들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내 인생을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흔적까지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제 편이 되어줄 유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한 아야 엄마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은 금방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유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로 분노로 가득 찬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인간들이 진짜 미쳤구나. 엄마 괜찮아. 지금 당장 그리로 갈까? 아니야. 오지 마. 너까지 얽히게 할 수는 없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엄마 혼자만의 일이야, 엄마.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절대 그 인간들하고 연락하거나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울지 마. 지금 우는 건 지는 거야. 내일 아침 동특한 대로 내가 아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놓을게. 대한민국에서 무고죄 관련해서는 최고인 분이야. 내일 아침 10시에 그분 사무실에서 만나. 알았지? 딸의 단호하고 야무진 목소리를 듣자 신기하게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아직 보석 같은 딸이 있었지.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피눈물이 나게 해줘마. 내 아들의 껍데기를 쓴 저 괴물과 그 옆에 붙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저 악독한 여자를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리라.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퀴온 얼굴로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은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어제 유정이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정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김영준 변호사는 절지만 눈빛이 아주 청명하고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이한테 이야기는 대강 전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겪었던 끔찍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죠. 그의 눈빛은 제가 하는 말이 모두 진실임을 믿어주는 듯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 며느리의 물건을 훔친 그 팔찌는 제 남편의 유품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님 마음고생이 정말 심으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휴지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자 저 역시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아드님과 며느림은 어머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아마도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려는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들을 무고죄로 엮고 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락한 거지 신지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니요. 저는 그저 억울하다는 것밖에 없는데 혹시 그 팔찌가 어머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매 당시의 영수증이나 보증서 같은 것들이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이딩작 풀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팔찌의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 다 버리고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그 팔찌에 대해서 어머님만 아시는 특별한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주 작은 함집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머님만 아는 비밀 같은 거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골토리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다 그랬었지. 남편이 팔찌를 건네주면서
아이처럼 웃으며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변호사님. 그 팔찌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라고요? 어떤 글씨입니까? 제 남편과 제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남편이 그 팔찌를 맞출 때 그분 방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팔찌 잠금 장치 바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기와 내 이름의 약자를 새겨달라고 했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표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저 악독한 것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며느리 이미수는 팔찌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안쪽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늘이 돕는군요. 혹시 그 팔찌를 맞춰던 그 문방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종로 3가에 있는 봉금당이라는 곳입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 하던 곳이라 똑똑히 기억합니다. 잘 됐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보시죠. 만약 그 사장님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시거나 관련 기록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김 변호사와 헤어진 뒤 저는 곧장 딸 유정이와 함께 종로 3가로 향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 금은방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지 사장님께서 아직도 정정하실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예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골목 어귀에서 저는 봉금당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판의 색은 바르고 칠은 벗겨졌지만 틀림없이 그곳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돋보기한 경을 긴 채 세공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구분이자 봉금당의 주인이신 박 사장님이셨죠. 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조철수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에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아이고, 철수 친구 부인 아니신가? 이게 얼마만이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금방 못 알아봤네. 어쩐 일로 여기까지 다 오셨어. 그 친구 세상 떠났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저는 박 사장님을 보자마자 그간의 서름이 북받쳐 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가 처한 기막힌 상황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박 사장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것들이 있나.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 물건을 자기 거라고 웃기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 그 팔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철수 부탁받고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장님, 혹시 그때 팔찌 안쪽에 이니셜을 새겼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다마다 아주 똑똑히 기억나지. 철수 그 친구가 어징하신신 당부를 하던지. 그래서 내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졌지. 아마 요즘 기술로는 흉내도 못 낼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기록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아이고,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인데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박 사장님은 고개를 겨울거리 가게 구석에 있는 날 금창고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끙끙거리던 사장님은 마침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장 하나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죠. 저와 유정이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사장님의 손가락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사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조철수님 열돈 순금 팔지 주문 특이상 안쪽에 각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유정이를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저희는 그 장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박 사장님으로부터 해당 팔찌는 30년 전 조철수 씨의 의뢰받아 받아 보인 정민숙 씨를 위해 제작했으면 안쪽에 이니셜을 직접 각인한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 서에 직접 서명과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 손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어제 확보한 증거들 모두 전달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장부 사진과 박 사장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사실 확인 서를 본 김영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증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만 남았네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비장의 카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쪽이 자신의 거짓말아 스스로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말이죠. 김 변호사의 말은 제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저들을 완벽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민숙 씨 되시죠? 담당 형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저희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팔찌를 당분간 경찰서에 영치해야겠습니다. 소유권이 명확히 가려질 때까지 저희가 중립적으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김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아주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진실은 어차피 밝혀질 테니까요. 잠시 후 젊은 경찰관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으로 직접 남편 유품인 팔찌를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팔찌의 사진을 찍고 무게를 재고 특징을 기록한 뒤 증거물 봉투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제 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 두겼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며느리 이미수는 분명 의기양양해 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겠죠.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곧 비명이 될 테니 며칠이 더 흐르고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김 변호사는 며느리 이미수와 아들 인철이에게 각각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미수 씨, 조인철 씨, 정민숙 어머님 사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팔찌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진술서요. 저희가 경찰에 가서 다 말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서면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팔찌의 디자인이나 무게 구매하셨을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혹시라도 팔찌에 담긴 특별한 사연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팔찌의 안쪽이나 잠금 장치 부분에 본인만 알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이것이 고소인의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면을 이 미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미수와 인철이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찾아와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진술서를 복사한 뒤 사본 한 부를 제게 건네주었죠. 집으로 돌아와 면을 이가 작성한 진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술서는 한편의 소설과도 같았어요. 본인은 아래 팔찌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밝힙니다. 해당 팔찌는 약 2년 전 돌아가신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품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입니다. 디자인은 당시 유행하던 하트체인 링크 스타일이며 중량은 순금 10도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시며 늘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이신 정민숙 씨께서 팔찌를 보시고 여러 번 탐을 내시기에 며칠 구경하시라고 빌려드렸으나 이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의 가장 마지막 기타 특이 사항란에는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뻔뻔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팔찌의 외관에는 별 함집이 없으며 특히 팔찌 안쪽 면은 아무런 글씨나 표식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면을 이 이미수의 이름과 서명이 그리고 그 옆에는 위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하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 조인철의 이름과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속으로 제 발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서를 가슴에 품고 결전의 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거지 새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의 무대 위에 세울 일만 남았으니까요. 결전의 날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제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죠. 맞은편의 안전면을 이미수는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아들 임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기에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담당 형사는 형식적인 절차를 몇 가지 확인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 핵심 증거물인 팔찌를 직접 확인하며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증거물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와 김영준 변호사 그리고 아들 내 외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로 향했죠.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봉투 안에 등 팔찌가 그 안에 새겨진 비밀이 곧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끝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신호였죠. 김 변호사 정중하게 손을 들고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증거물을 개봉하시기 전에 피고소인 측에서 먼저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아주 결정적인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실 안의 모든 시선이 변호사에게로 쏠렸습니다. 면을 이 미수조차도 무슨 꿈꾼이냐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김 변호사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소인 정민숙 여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팔찌는 단순 금 팔찌가 아닙니다. 그 안쪽에는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표식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형사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표식이라뇨? 이니셜입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잠시 끊고 면을 이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었습니다. 팔찌의 잠금 장치에 바로 옆 아주 작은 글씨로 영문 이니셜 MS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니셜은 바로 피고소인 정민숙 여사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로써 이 팔찌의 소유권은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의기양양한 기본으로 면을 이미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제 쪽과 면을 이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장갑을 끼고 증거물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팔찌를 들었죠. 형사는 작은 루페를 이용해 팔찌의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루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팔찌 안쪽에 영문 이니셜 MS가 새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형사는 면을 이미수를 향해 몸을 돌리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약간의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소인 이미수 씨 피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니셜은 정민숙 여사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술서에는 팔찌 안쪽에 아주 깨끗하다고 직접 작성까지 하셨고요. 이니셜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어쩔서 이 팔찌가 본인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제 면을 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불고 매달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면을 이미수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예상이 틀렸다는 듯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습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희망과 기대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끔찍한 비수였습니다. 형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이니셜 제 이름 맞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사조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을 이미수는 마치의 잡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또 박도박작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미수잖아요. MS 그 이니셜 제가 새긴 거예요. 제 팔찌에 제 이름 이니셜을 새게 목을 이 이상한 일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제 모든 계획과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김영주 변호사는 얼어붙은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면을 이미수의 이름 역시 MS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미수는 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때 이래도 너가 이길 것 같아. 아들 인철이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빡빡이 들고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사는 제 아내가 자기 이름 이니셜을 새긴 겁니다.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잠시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자기 이니셜이라고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MS라는 이니셜. 더 이상 제 결백은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늙은이가 면을 이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렸죠. 형사의 눈빛도 다시 미심쩍게 변하기 시작했음. 그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이미수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교활한 미수 앞에서 제가 서 있던 세상이 발미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MS라는 이니셜이 제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며느리 이미수의 편이 되어 저를 압박해왔고 형사의 눈빛은 노골적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고 심장은 차갑게 씻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대로 저 악독한 것들의 계략에 넘어가 꼼짝없이 절도범이 되는 건가.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김영준 변호사가 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잠시 충격에 빠져있던 그 역시 어느새 평정심을 되찾고 날카로운 변호사의 눈빛으로 돌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형사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잠시만요. 상황이 아주 흘러가는군요. 고소인 측의 주장의 사실이라면 저의 피고소인은 정말 큰 착각을 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 팔지의 소유권이 정민승 여사님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사실관계만 더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며느리 이미수를 향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의 이니셜이라는 생각은 저희도 미처 하지 못했네. 그런데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새기셨다고 하셨죠. 네, 그럼요. 제가 직접 했어요. 미수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질문을 패배자가 던지는 의미 없는 발악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물건에 본인의 표식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이니셜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새기셨는지도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김 변호사의 질문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교류한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거짓말을 술술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똑똑히 기억하죠. 한 2년 전쯤 됐나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했어요. 워낙 단골이라 사장님이 아주 잘해주셨죠. 2년 전 종로 금은방, 그녀는 아주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려 했습니다. 아들 인철이도 옆에서 네 맞아요. 저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라면 맞장구를 쳤죠. 그들은 자신들 파놓은 무덤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수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2년 전 종로라.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형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까 제출했던 서류 뭉치 중에서
이번에는 낡고 빛바른 사진 한 장을 꺼내 형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사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전 남편에게서 이 팔찌를 선물 받던 바로 그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젊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 남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고 있었죠. 사진의 배경은 저희의 신혼집 거실이었습니다. 사진의 귀퉁이에는 카메라 가게에서 인허한 날짜인 1995년 11월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이 사진은 지금부로부터 약 30년 전인 사진 속에서 고조철수님께서 아내이신 정민승 여사님의 손목에 채워주고 있는 팔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팔찌입니다. 디자인과 형태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봉금당 박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해당 팔찌를 제작한 종로 봉금당의 박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사실확인서입니다. 이 팔찌가 1995년에 제작된 것이 맞으며 당시 조철수님의 특별 요청으로 안쪽에 표식을 남겼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며느리 이미수의 거짓말을 올감의 금을 촘촘히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며느리 이미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냥감을 앞에 둔 사냥꾼의 눈빛이었죠. 이미수 씨, 방금 당신은 이 팔찌에 2년 전에 직접 이니셜이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요. 미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이 팔찌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30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30년 된 팔찌에 당신이 2년 전에 이니셜이 새길 수가 있었을까요? 시간 여행이라도 하신 겁니까? 김 변호사의 조롱 섞인 질문에 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이라는 구체적인 거짓말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되어버린 것이죠. 조사실 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형사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이제 며느리 이미수와 아들 인철이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였던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급지급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이라도 하셨냐는 김영준 변호사의 선을 한 질문은 며느리 이미수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 짓지 못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잘게 떨며 김 변호사와 낡은 사진 그리고 사실확인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아마 터질 듯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또 다른 어떤 거짓말,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형사를 향해 몸을 돌리며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사님,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팔자를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시겠습니다. 다시 말입니까? 아까 확인했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MS라는 이니셜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에 다른 표식이나 글자는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형사는 김 변호사의 확신에 찬 태도에 고개를 겨울거리서도 다시 루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팔찌의 안쪽 면을
사사치 훅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 미수는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고 아들 인철이는 아예 책상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어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루페에서 눈을 떼었다가 다시 들여다 보기를 몇 번 반복했죠. 마침내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조사실 안을 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다른 각인이 더 있습니다. MS라는 글자 앞뒤로 다른 글씨와 숫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형사는 팔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안에 새겨진 글자들을 하나하나 또 박도박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성스러운 주문이었고 제 아들 내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른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CS 그리고 작은 하트 모양. 그 뒤에 MS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1995, 10, 21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숫자를 읽는 순간 며느리 이미수는 악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김영준 변호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이미수 씨 MS는 당신의 이름이라 칩시다. 좋습니다. 감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 앞에 새겨진 CS는 대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고 1995년 10월 21일은 또 무슨 날이죠? 혹시 당신의 또 다른 생일이라도 됩니까? 이미수는 대답 대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오는 모습은 조금 전까지의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차라리 희극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김 변호사는 쓰러진 그녀를 내버려 두고 형사와 저를 향해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정민숙 여사님의 남편 조철수님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21일은 두 분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 팔찌는 한 남편이 아내에게 바친 사랑의 징표이지 결코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책상을 확 하고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경찰을 상대로 장난을 쳐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형사는 바닥에서 울고 있는 미수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는 인철이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사실 문을 향해 소리쳤죠. 김 형사, 박 형사. 당장 들어와. 문이 벌컥 열리고 다른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명령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당장 무고주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시어머니를 절도범으로 몰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죄 아주 무겁게 물을 테니 각오하라고 해. 경찰들이 다가와 미수와 인철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이륙였어. 미수는 발버둥을 쳤고 인철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제 앞을 지나쳐 조사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인철이가 저를 돌아보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내 아들이었던 저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짐승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란이 끝나고 조사실에는 다시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담당 형사만이 남았습니다. 형사는 제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 고생 시켜드렸습니다. 부디 너브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져던 금의 감촉이 이제는 남편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조사실 문을 나섰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악몽은 끝났지만 이제 저들의 진짜 악몽이 시작될 차례라는 것을요. 제 지옥 같던 경찰서 조사실에서 걸어 나온 이후 세상의 시간은 두 갈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지난 몇 달간 잃어버렸던 평온과 일상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돌아왔습니다. 반면 제 아들이었던 조인철과 며느리 이미수의 세상은 그들이 저를 밀어넣으려 했던 바로 그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파멸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너무나도 커서 제 귀에도 어쩔 수 없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나흘쯤 지났을까? 제가 기력을 되찾고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떠럴 때 딸 유정이가 제 곁에서 따뜻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제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며칠 동안 미더도 없이 잠만 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아. 아주 개운하다. 너가 옆에 있어 줘서 그런가 보다. 저는 유정이가 끓여준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자 비로소 세상을 다시 마주할 힘 생기는 것 같았죠. 유정이는 제가 죽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간의 소식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인철이 회사에서 완전히 끝났대. 그냥 해고가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유정이는 회사 내부에 지인이 있는 친구를 통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 밝히고 나온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인철이의 회사에서는 즉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의 가정사 정도로 칩을 하려던 분위기였지만 몇몇 언론사에서 이 패륜적인 무고 사건의 대회 취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의 입장은 18도 돌변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로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인철이는 팀장실이 아닌 쌍을 한 공기에 감독는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팀장뿐만 아니라 인사팀장과 법무팀의 변호사까지 배석해 있었다고 해요. 사실상의 징계위원회였던 셈이죠. 그 자리에서 인철이는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합니다. 자신은 아내 거짓말을 말리려 했으나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피해자라는 식의 동정심 유발 작전까지 펼쳤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가 던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그의 변명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조인철 과장, 당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내를 절도 범으로 무고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변호하고 있었을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지금처럼 아내의 뒤에 숨어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을 겁니까? 그 예리한 질문에 인철이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죠. 회사는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지서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한때는 그를 따르던 팀원들, 동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혹은 역병 환자처럼 피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컵과 서류 몇 개를 종이 상자에 담아 도망치듯 회사 빠져나왔다고 해요. 한때는 누구보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마지막 출근길은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유정이는 그 소식을 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철이 오빠 어릴 때부터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찔렀잖아. 아마 회사에서 쫓겨난 물리적인 고통보다 동료들의 그 경련 어린 눈빛을 견디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의 영혼은 아마 그날 사무실에서 부서져 버렸을지도 몰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되냈습니다. 며느리 미수의 몰락은 그보다 훨씬 더 떠들썩하고 비참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존재, 2위처럼 여기던 그 화려한 세계는 그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내팽개쳤습니다. 유정이가 보여준 그녀의 SNS는 그녀의 사회적 죽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게시판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올케 언니 계정 폐쇄하기 전에 친구들이 캡처해 둔 거래. 휴대폰 화면 속에는 미수가 과거에 올렸던 자랑 가득한 사진들, 밑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 산 명품 백사진 밑에는 그 100살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이나 들이지 그렸냐는 조롱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사진 밑에는 저 고기가 내 시어머니 피 눈물로 만든 거냐는 저주가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부 사진 밑에는 악마들의 미소다 라는 낙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그녀가 VVIP 고객이라며 콧대를 세우던 백화점에서는 그녀를 즉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녀가 어울리던 온갖 종류의 사모님 모임에서는 마치 오물이라도 치우는 듯 서둘러 그녀의 이름을 명단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모처럼 마음을 닫았고 장을 보기 위해 동네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유정이가 끓여준 죽만으로는 기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제 손으로 직접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트는 평일 오후와 그런지 한산했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을 만끽하며 천천히 카트를 끌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좋아하는 생선을 담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할인 상품이 모여있는 매대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값에 팔고 있는 두부 한 모를 집어들려다 제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고르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추리닝, 아무렇게나 질근 묶어 기름기가 흐르는 머리, 그리고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하고 검게 변한 얼굴, 저는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 딱지가 붙은 시든 채소 멸개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이미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겨나고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고 이내 그 눈빛은 걷잡 없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증오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이듯이 쏘아보았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심하고 가련한 생명체일 뿐이었죠. 저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그녀의 발치 떨어진 시든 채소들을 무심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카트를 밀고 그녀의 옆을 유유히 지나쳤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았습니다. 무시 그것이야말로 피 눈물이요. 이제 겨우 그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두 분의 딸임과 제 전 아들을 용서할 공간은 이제 먼지 한 톨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음번 우리가 다시 만날 곳은 법정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밖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은 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위태로운 폐허만이 남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 폐허 위에 법의 이름으로 마지막 비석을 세워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싸움에 무게를 담고 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더욱 경건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운동으로 흐트러진 몸을 다스렸고, 낮에는 김영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저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김영준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가올 전투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김 변호사는 제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법정에서는 상대 측 변호사가 어머님의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머님을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하고 모진 시어머니로 만들어 재판부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던 아주 날고 유치한 수법이죠. 김 변호사는 실제 하지만 그 서운함은 제 개인의 감정일 뿐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제 개인의 감정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수십 개의 질문과 답변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란감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가시 돋친 말들 앞에서도 초연해질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판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인철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아들을 보며 주책 없이 눈물을 훔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온 집안이 떠나가라 기뻐하며 저를 껴안아주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뿌여보고 싶어요. 당신 아들, 인철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당신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해줄까요? 나 내일 재판에 가요. 당신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 하는 이 기막힌 운명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으려고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름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강해져야만 해요.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 줘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당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내일 입고 갈 한복을 고이 다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가장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었던 옥색 빛깔의 한복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자리에 이제는 비장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뚜렷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손목에 그 운명의 팔찌를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심박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제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 유정이는 아무 말 없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잔잔한 선율이 제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죠. 법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김 변호사와 유정의 부축을 받 굳건한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내부는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딱딱한 나무,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먼지 냄새까지 법정 특유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그리고 비난하는 눈빛까지 수많은 시선들이 제게로 쏟아졌지만 저는 오직 정면 판사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 인석의 문이 열리고 제 아들이었던 조인철과 며느리 이미수가 철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죄인이 형리를 만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 일부가 동전 크기만큼 빠져 있었고 인철이는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처럼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음. 재판은 시작되었고 검사의 날카로운 공소 사실, 납독이 법정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검사는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을 하고 계획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패른떡이었는지를 여러 증거, 자료를 조목조목 집어냈습니다. 그들의 거짓 진술서가 대형 스크린에 비칠 때 방청석에서는 나진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돼 나왔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른 실수이며 지금은 피고인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미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지만 그 모습은 이제 그 누구의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나아가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죠. 피고 측 변호사의 예상된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전날 밤 김 변호사와 연습했던 대로 침착하고 담담하게 응수했습니다. 저들의 유치한 질문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서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잡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임철이와 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용서에 대해 물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몇 달간 그 담화에 대해 밤낮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 누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서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은 단지 제 금발지 하나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제 남편과의 30년 세월을 훔치려 했고, 제 자식들 앞에서 저의 명의를 짓밟으려 했으며, 이 사회에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전 남자 조인철은 제 뱃속으로 나아 제 청춘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저 여자 이미수는 아들이 사랑한다기에 제 딸처럼 품어주려 노력했던 면을 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그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젖은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재판장님,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철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미수는 흔히 힘을 멈춘 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이 눈물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이 두려워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며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이 뿐입니다. 만약 저들이 진정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 이 법정에 아니라 제 남편의 무덤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 남편에게 빌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저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이긴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잔대를 적용하여 이 세상에 공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의 끝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 어리석은 두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고 그것으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후의 재판 과정은 제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판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무고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 공동체와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외쳤습니다. 피고인 이미수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땅땅땅 의사 봉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미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의 엄숙함을 깨뜨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조인철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원고 정민숙에게 위자름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
인철이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쓰러진 미수를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퇴장은 한편의 추악한 연극이 막을 내렸음을 알린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제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 비로소 벗겨진 듯 했습니다. 세상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오랫동안 잊고 지났던 평온한 햇살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죠. 물론 그 햇살 아래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마 제가 눈을 감는 날까지 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을 테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 숨어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와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미수와 집행유예로 사회에 남겨진 인철이에게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체부가 가져다주는 편지 봉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고 했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는 대신 차곡차곡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 밝은 밤 저는 그 편지들을 모두 들고 아파트 뒷뜰에 있는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길 앞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 깨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 느껴지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한순간 이 안에 무슨 말이 쓰여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을 말이라는 결국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구차한 변명과 들인을 준 후 해뿐일 터였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읽어주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편지 뭉치를 통째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순식간에 불꽃을 머금고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잘라냈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 의식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저의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법적 감정적 관계를 모두 정리한 뒤 저는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마련했을 그 돈은 제게는 여전히 불행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김영 변호사와 유정혜와 함께 여러 날을 고민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저는 유정혜와 함께 제가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한 미혼모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간 그곳에서 원장 수녀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세상의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 지친 얼굴 속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성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제가 받은 위자료 전액으로 그 시설에 꼭 필요했던 공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백 권의 세척 장난감들을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세상의 모든 강인한 어머니들을 응원하며 나는 인명의 이름으로요. 시설의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징표가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키는 데 쓰이게 된 것이니까요.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저는 곧게 산 과일과 국화꽃 한 다파를 들고 유정이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증유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저는 유정이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편에게 그동안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우리 여보 나왔어요. 이제 정말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왔네. 나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 됐어. 신문에도 작게 나고 동네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본다니까. 그 용감한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야. 당신이 이걸 봤으면 우리 민숙이 역시 대단해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렸을 텐데, 그렇죠.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아들 인철이 말이에요. 이제는 당신 옆에 묻힐 자격도 없는 놈이 되어버렸어. 내가 그 아이를 당신에게 보낼 면목이 없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 아이는 잊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유정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유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정이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위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 목까지 아주 씩씩하고 재미있게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민숙이라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면서 나 잘하고 있나 지켜봐줘요. 사랑해요, 여보. 남편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온전히 새로운 색깔들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 나가 먹을 걸고 붓을 잡는 시간은 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음 소절을 가장 많이 연습했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함께 서예를 배우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유정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어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기차를 타기도 하고 단풍이 붉게 물든 산사의 고즈넉함을 즐기기도 했죠. 우리는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회포를 풀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치유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어느 더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제 64번째 생일이 돌아왔어요. 2년 전 그 끔찍했던 생일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유정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정식들은 그 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선물 상자 하나를 제게 내밀었죠. 상자 안에는 제 팔찌와 아주 비슷한 디자인의, 하지만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팔찌랑 세트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고맙다 우리 딸. 그런데 엄마는 이제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엄마한테는 너라는 세상 가장 빛날 보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맑고 경쾌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옥색 한복 대신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남편의 팔찌를, 그리고 목에는 딸의 목걸이를 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저도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저를 향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게 된 한 여자 정민숙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은 눈부신 봄날의 햇살처럼 이제 막 찬란 시작되고 있습니다.